차가운 수술실 조명이 꺼지고 윤세아는 비로소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스크를 벗어 던질 수 있었는데 장장 12시간에 걸친 뇌동맥류 결찰술은 그녀의 손끝에서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그 어떤 안도감이나 희열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습관처럼 소독액 냄새가 진동하는 수세대에 서서 가늘고 긴 손가락 사이사이를 붉게 충혈된 눈으로 응시하며 흐르는 물에 피로를 씻어내려 했으나 귓가를 맴도는 심전도 모니터에 규칙적인 기계음이 여전히 환청처럼 들려와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대고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 병원에서도 가장 촉망받는 신경외과 전문이라는 타이틀은 윤세아에게 영광이 아닌 무거운 족쇄와도 같았고 그녀가 감당해야 할 무게는 수술대 위의 생명뿐만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집안의 운명까지 포함하고 있었기에 그녀의 어깨는 언제나 짓눌려 있었다. 수술복 위에 흰 가운을 걸치고 복도로 나선 세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자의 보호자가 아닌 병원 이사장이자 그녀의 계모인 최명자였는데 명품 정장을 휘감은 그녀의 눈빛은 마치 잘 벼려진 칼날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최명자는 세아의 피로한 기색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팔짱을 낀 채 다가와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꺼냈는데 그 내용은 세아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모욕적인 제안이었다. 한울그룹의 장남이자 5년 전 의문의 사고로 두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된 한태주와의 혼담이 성사되었다는 통보는 사실상 병원의 부도를 막기 위해 세아를 담보로 내놓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가 없었다. 세아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을 느끼면서도 동요하지 않는 눈빛으로 계모를 응시하며 침묵을 지켰다. 최명자는 세아의 침묵을 긍정의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어차피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을 자각하라는 듯이 한올그룹이 제시한 파격적인 투자 금액과 조건을 읊어대기 시작했는데 그 목소리에는 탐욕스러움이 끈적하게 묻어 있었다. 한올그룹의 한태주는 재벌가 내에서도 성격이 포악하고 괴팍하기로 소문난 인물로 사고 이후 은둔 생활을 하며 수많은 간병인과 약혼녀들을 쫓아낸 전력이 있는 위험한 남자였다. 하지만 세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그녀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이 병원이 공중 분해되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기에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불태울지도 모르는 그 불구덩이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계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결혼을 승낙하겠노라. 짧고 건조하게 대답했고 그 순간 그녀의 인생에서 윤세아라는 이름의 자유는 사라지고 한태주의 아내라는 껍데기만 남게 되었다. 며칠 후 세아는 한올그룹 본가인 성북동 저택으로 향하는 검은 세단 뒷좌석에 앉아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그녀를 비웃는 듯이 어지럽게 흩어지고 있었다. 저택에 도착하자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마치 중세시대의 성처럼 거대하고 음산한 기운을 풍기는 한올가의 본체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곳은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돌무덤 같았다. 세아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쏟아지기 시작한 빗방울은 그녀의 뺨을 때리며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임을 상기시켜 주었고 우산을 받쳐든 사용인들의 눈빛조차 호기심보다는 경멸과 동정에 가까운 감정을 담고 있어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하지만 세아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당당한 발걸음으로 현관을 향해 걸어갔으며 그 어떤 모욕도 그녀의 강철 같은 이성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다. 거대한 응접실 중앙에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의 빗줄기를 응시하고 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는데 그가 바로 세아의 남편이 될 한태주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는 인기척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한참 동안 뒤를 돌아보지 않고 침묵을 유지함으로써
상대를 제압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는데 그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세아는 숨소리조차 죽이며 그를 관찰했다. 마침내 휠체어가 천천히 돌아가고 드러난 한태주의 얼굴은 조각처럼 아름다웠지만 창백하기 그지없었고 깊고 어두운 눈동자는 마치 심연처럼 모든 빛을 빨아들일 듯이 공허하면서도 날카로운 살기를 품고 있어 보는 이를 섬뜩하게 만들었다. 그의 무릎 위에는 얇은 담요가 덮여 있었지만 세아의 의학적 소견으로는 다리의 근육 위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고 있었다. 한태주는 세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꼬리를 비틀어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는 환영의 인사가 아니라 먹잇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탐색전에 가까웠다. 그는 낮고 거친 목소리로 자신의 몸이 이 꼴이라 여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데도 돈 때문에 팔려온 거냐며 세아에게 치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고 내뱉었다. 보통의 여자라면 수치심에 얼굴을 붉히거나 눈물을 보였겠지만 세아는 동요하는 기색 없이 차분한 어조로 자신은 병원을 지키기 위해 온 것이지 사랑 노름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선을 그으며 맞대응했다. 그녀의 예상치 못한 당돌한 반응에 한태주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고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흥미로움과 경계심이 동시에 피어오르는 것을 세아는 놓치지 않았다. 이 결혼은 시작부터 철저한 비즈니스이자 서로의 필요에 의한 계약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세아는 한태주에게 다가가 휠체어의 손잡이를 잡으려 했으나 그는 거칠게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으르렁거렸다. 그 순간 세아는 한태주의 손목을 잡았을 때 느껴지는 미세한 근육의 긴장과 맥박의 변화를 감지했고 그가 단순한 하반신 마비 환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구심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그 의심을 겉으로 드러내는 대신 정중하게 사과하며 한 걸음 물러섰고 한태주는 그런 그녀를 쏘아보다가 휠체어를 조작하여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남겨진 세아는 텅 빈 응접실에 홀로 서서 앞으로 펼쳐질 가시밭길을 예감하며 깊은 한숨을 삼켰지만 결코 도망치지 않겠다는 의지는 더욱 확고해졌다. 결혼식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는데 그것은 축복받는 예식이라기보다는 한울그룹의 위세를 과시하고 세아를 한태주의 소유물로 공식화하는 절차에 불과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세아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마치 잘 포장된 상품처럼 느껴져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지만 식장에 들어서는 순간 완벽한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며 우아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객들의 수군거림과 동정 어린 시선들이 화살처럼 날아와 꽂혔지만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정면을 응시하는 한태주의 옆에 나란히 서서 성혼 선언문을 낭독했다. 주례사가 이어지는 동안 세아는 곁눈질로 한태주의 손을 훔쳐보았는데 그는 휠체어 팔걸이를 부서질 듯 꽉 쥐고 있어 그가 느끼고 있는 분노와 굴욕감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하게 했다.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이어지는 동안 세아는 한태주의 계모이자 현재 그룹의 실권을 쥐고 있는 장미희 여사와 마주치게 되었는데 그녀는 자애로운 척 가장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뱀처럼 교활하게 번들거리고 있었다. 장미희는 세아의 손을 잡으며 장애가 있는 아들을 잘 부탁한다고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태주가 영원히 휠체어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통제하라는 무언의 압박이 담겨 있었다. 세아는 그 순간 자신이 단순히 아픈 남편을 돌보는 아내가 아니라 거대한 권력 암투의 한복판에 던져진 장기판의 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녀는 장미희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면서도 속으로는 누구의 꼭두각시도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머릿속으로 구상하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지자 하객들은 모두 돌아가고 저택에는 다시금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는데 세아는 사용인의 안내를 받아
신혼방으로 지정된 별채의 침실로 들어갔다. 방 안은 지나치게 넓고 화려해서 오히려 공허한 느낌을 주었고, 창밖에는 여전히 빗줄기가 굵게 쏟아지며 천둥 번개가 칠 때마다 방 안을 섬광으로 비추었다. 세아는 무거운 드레스를 벗고 샤워를 마친 후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었지만 곧 닥쳐올 한태주와의 대면을 생각하니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침대맡에 앉아 가져온 의학 서적을 펼쳐 들었지만 활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문 밖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신경을 곤두세웠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복도 끝에서 전동 휠체어의 모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져 세아의 심장 박동을 빠르게 만들었다. 마침내 침실 문이 열리고 한태주가 들어왔는데, 그는 예식 때 입었던 턱시도를 그대로 입은 채였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어헤쳐져 있어 흐트러진 모습이 더욱 위태로워 보였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문을 잠그고는 세아를 향해 굴러와 멈춰 섰는데, 그 거리가 너무 가까워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지경이었다. 태주는 술 냄새를 풍기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고, 오늘 밤이 당신에게는 지옥의 시작일 것이라고 속삭이며 세아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렸다. 세아는 태주의 손길을 피하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나는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차갑게 대꾸했다. 그녀의 흔들림 없는 태도에 태주는 잠시 멈칫하는 듯 했으나 이내 조소 섞인 표정으로 얼마나 버티는지 두고 보겠다며 휠체어를 돌려 창가로 향했다. 그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마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는데, 이 집안에서 살아남으려면 눈과 귀를 닫고 입을 다물어야 할 것이라는 경고였다. 세아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가 뿜어내는 고독과 분노가 단순히 신체적 장애에서 비롯된 것만이 아님을 확신했고, 그가 숨기고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내야만 자신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갑자기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저택 전체가 흔들리는 듯했고, 동시에 방 안의 조명이 깜빡거리다가 완전히 꺼져버려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세아는 침착하게 휴대폰 조명을 켜려 했으나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에 동작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휠체어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가 아니라 무언가 무거운 것이 바닥을 딛고 일어나는 듯한 둔탁하고도 힘있는 소리였기 때문이었다. 세아의 의사로서의 감각은 즉각적으로 경보를 울렸고, 그녀는 숨을 죽인 채 어둠 속을 응시하며 소리의 근원지를 찾으려 애썼다. 번개가 다시 한번 번쩍이며 방 안을 비추는 찰나의 순간, 세아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다. 창가에 있어야 할 휠체어는 텅 비어 있었고, 그 옆에는 방금 전까지 하반신 마비라던 한태주가 두 다리로 꼿꼿하게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그림자는 번개 빛을 받아 거대하게 벽을 타고 올라가 마치 악마의 형상처럼 보였고, 세아는 너무나도 큰 충격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얼어붙고 말았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기만이자 그녀가 발을 들인 이 세계가 거짓과 음모로 점철된 곳임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번개가 내리꽂히며 만들어낸 찰나의 섬광 속에서 윤세아의 동공은 극도로 확장되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공포를 넘어선 생물학적인 경악에 가까웠다. 텅 빈 휠체어 옆에 그림자처럼 서 있는 한태주의 실루엣은 거대했고, 180cm가 훌쩍 넘는 건장한 체격은 그가 지난 5년 동안 하반신 마비 환자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었다. 세아는 신경외과 전문의로서의 이성을 필사적으로 붙잡으며 눈앞의 남자를 분석하려 애썼는데, 그가 지면에 발을 디디고 서 있는 자세는 척추의 균형이 완벽하게 잡혀 있었고,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 또한 위축되기는커녕 옷 위로도 단단함이 느껴질 만큼 발달해 있어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모순 덩어리였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천둥이 쳤고 그 소리에 묻혀 한태주가 한 걸음 내딛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위압감은 순식간에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러 세아의 호흡을 조여왔다. 세아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등 뒤는 이미 차가운 벽이었고 도망칠 곳 없는 막다른 골목에 갇힌 쥐가 된 기분을 느끼며 마른 침을 삼켰다. 한태주는 천천히 아주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는데 그 움직임에는 어떠한 부자연스러움도 없었고 오히려 맹수와 같은 탄력과 힘이 넘쳐 흘러 보는 이를 전율하게 만들었다. 그가 세아의 코앞까지 다가와 멈춰 섰을 때 밖에서 비쳐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이 그의 얼굴을 반쪽만 비추었고 드러난 그의 눈빛은 휠체어에 앉아 있을 때 보였던 공허함 대신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이성과 잔혹함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세아의 귓가에 입을 가져다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는데 놀랐나 아니면 내 다리가 멀쩡하다는 사실을 최명자에게 보고할 생각에 신이 났나 라는 그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악마의 유혹처럼 감미로우면서도 치명적이었다. 세아는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그를 올려다보았고 극한의 공포 속에서도 의사로서의 냉철함을 잃지 않으려 발버둥치며 입을 열었다. 그녀는 당신의 근육 상태와 보행 패턴을 볼 때 이건 최근에 회복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마비가 없었거나 아주 오래전에 완치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도대체 왜 이런 연극을 하는지 물었다. 그녀의 당돌한 분석에 한태주는 재미있다는 듯 낮은 웃음소리를 흘렸지만 그 웃음 뒤에는 당장이라도 그녀의 목을 꺾어버릴 수도 있다는 살기가 도사리고 있었다. 그는 세아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며 벽으로 밀어붙였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똑똑한 척하는 여자는 질색이지만 멍청한 여자보다는 낫지. 네가 살고 싶다면 그 똑똑한 머리를 상황 파악하는 데 써야 할 거야. 라고 경고했다. 그의 소나귀 힘은 엄청나서 세아는 고통에 미간을 찌푸렸지만 신음 소리조차 내지 않고 그를 노려보았다. 한태주는 세아를 놓아주지 않은 채로 그녀의 과거와 현재를 낱낱이 읊어대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세아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들까지 포함하고 있어 그녀를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는 세아의 아버지가 병원을 확장하며 무리하게 끌어다 쓴 사채 빚의 정확한 액수와 이자율, 그리고 최명자가 병원 지분을 넘기는 대가로 세아를 팔아넘기니면 계약의 세부 조항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심지어 세아가 인턴 시절 억울하게 뒤집었었던 의료사고 누명의 진실까지 꿰뚫고 있었는데 이는 그가 휠체어에 앉아 방 안에 처박혀 있는 동안에도 세상의 모든 정보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감시하고 있었음을 의미했다. 세아는 자신의 모든 치부가 발가 벗겨진 듯한 수치심과 함께 눈앞의 남자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상대가 아님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너는 선택권이 없어. 윤세아. 한태주는 차갑게 단언하며 세아를 놓아주었고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가까스로 참아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고는 라이터 불을 켰는데 불꽃에 비친 그의 얼굴은 무정하고도 고독해 보였다. 그는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지금 당장 문을 박차고 나가서 내 다리가 멀쩡하다고 소리쳐봐. 그러면 최명자는 나를 제거하려 들 것이고 너는 쓸모가 없어졌으니 네 아버지의 병원과 함께 매장당하겠지. 반대로 입을 다물고 내 아내 노릇을 한다면 적어도 네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하는 병원만은 살려줄 수 있어. 라고 제안했다. 그것은 제안이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협박에 가까웠지만 세아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독이 든 성배와도 같았다. 세아는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정리하며 빠르게 계산기를 두드렸는데 감정적인 억울함보다는 이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실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녀는 한태주가 단순히 비밀을 지킬 입이 무거운 여자를 원했다면 굳이 의사인 자신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그가 자신에게 진짜로 원하는 역할이 따로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녀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당신이 나를 선택한 진짜 이유를 말해요. 단순히 비밀을 지킬 사람이 필요했다면 벙어리를 데려오면 될 일이죠. 굳이 신경외과 전문의인 나를 지목한 건 당신 몸에 의학적인 관리가 필요한 진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당신이 꾸미고 있는 일에 내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 아닌가요? 라고 역으로 질문을 던졌다. 한태주는 담배를 비벼 끄고 세아에게 다가와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을 탐색하듯 응시했는데 처음으로 그의 눈빛에서 경멸이 아닌 흥미와 인정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침대 옆 협탁 서랍을 열어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세아에게 던져주었고, 그 안에는 5년 전 교통사고 당시의 진료 기록과 현재 그의 신체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한 데이터가 들어 있었다. 세아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훑어보았는데 놀랍게도 그는 하반신 마비는 아니었지만 척추신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극심한 신경통과 근육 경련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독한 진통제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휠체어 생활은 적들을 속이기 위한 위장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발작적으로 찾아오는 고통을 숨기기 위한 피난처이기도 했던 것이다. 내 주치의는 최명자가 심어놓은 스파이야. 그놈이 처방하는 약은 나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중독시켜 뇌를 망가뜨리는 독극물이지. 한태주의 고백은 충격적이었고 세아는 그가 왜 자신을 필요로 했는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을 감시하는 눈을 피해 진짜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위급 상황에서 자신의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실력 있는 의사이자 공범자가 필요했던 것이다. 세아는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한 인간에 대한 연민, 그리고 자신의 생존 본능이 복잡하게 얽히는 것을 느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고 그를 바라보았다. 좋아요. 거래를 하죠. 내가 당신의 진짜 주치의가 되어 약물을 분석하고 통증을 조절해 드릴게요. 대신 당신은 약속대로 우리 병원을 살려주고 최명자의 소나귀에서 나를 보호해요. 한태주는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올리며 손을 내밀었고, 세아는 주저없이 그의 손을 맞잡으며 악마와의 계약을 체결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은 순간 차가운 체온과 달리 뜨거운 전류가 흐르는 듯한 묘한 긴장감이 형성되었고, 이것은 사랑의 서약보다 더 단단하고 위험한 결속의 시작이었다. 오늘 밤은 꽤 길 것 같군.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연극을 시작해야 하니까 서로의 대본을 맞춰봐야 하지 않겠어. 한태주는 짓궂게 웃으며 침대에 걸터 앉았고, 세아는 그 맞은편 의자에 앉아 밤새도록 그가 구축해 놓은 가상의 세계와 적들의 정보, 그리고 자신이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다. 창밖에 폭풍우는 잦아들 줄 몰랐지만 방 안의 두 사람은 이미 폭풍의 눈 속으로 들어와 있었다. 새벽이 밝아오자 창문 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왔고,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두 사람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으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한태주는 다시 휠체어에 앉아 무릎 위에 담요를 덮었고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풀어헤친 넥타이를 그대로 둔 채 밤새 격렬한 첫날 밤을 보낸 신랑의 모습을 연출했다. 세아 역시 일부러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목덜미에 붉은 립스틱 자국을 살짝 남겨 의심을 피하기 위한 치밀한 위장을 마쳤다. 잠시 후 밖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와 함께 사용인들이 아침 식사를 준비해 왔음을 알렸고, 한태주는 세아에게 눈짓을 보내며 자, 이제 쇼타임이야, 부인, 이라고 낮게 속삭였다. 문이 열리고
사용인들이 들어오자 한태주는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어 신경질적이고 예민한 환자의 모습으로 돌변했는데 그는 식반을 엎어버릴 듯이 거칠게 밀어내며 누가 아침부터 기어 들어오라고 했어. 당장 꺼져라고 고함을 질렀다. 세아는 놀란 척하며 그의 어깨를 감싸 안고 여보, 진정해요.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라고 달래는 신협을 했고 사용인들은 겁에 질려 허둥지둥 방을 빠져나갔다. 그들의 연기는 완벽했고 문이 닫히자마자 두 사람은 동시에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와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신호를 주고받았다. 이것은 단순한 연극이 아니라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적진 한복판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생존 투쟁의 서막이었다. 그날 오후 최명자가 신혼부부의 안부를 묻는다는 핑계로 별채를 방문했는데 그녀의 뒤에는 한태주의 이복동생이자 현재 그룹의 부사장 자리를 꿰차고 있는 한민석이 비릿한 미소를 띠며 서 있었다. 한민석은 겉으로는 젠틀하고 예의 바른 엘리트처럼 보였지만 세아는 그의 눈빛에서 한태주를 향한 뿌리 깊은 열등감과 사리를 읽을 수 있었다. 한민석은 휠체어에 앉은 태주를 내려다보며 형님, 어제 밤은 어떠셨습니까? 몸도 불편하신데 무리하신 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라며 비꼬았고 태주는 주먹을 꽉 쥐어 부들부들 떠는 연기를 하며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는 척했다. 세아는 태주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남편은 피곤해하고 있으니 그만 돌아가 주세요. 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그들 앞을 막아섰다. 최명자는 세아의 당돌한 태도에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가소롭다는 듯 웃으며 오호. 벌써부터 남편 챙기는 꼴이라니. 그래. 병원 일은 잘 처리됐으니 넌 내 아들 수발이나 잘 들거라. 라고 쏘아 붙이고는 돌아섰다. 한민석은 나가기 전 세아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형수님, 너무 애쓰지 마세요. 어차피 썩은 동아줄 잡고 있어 봐야 같이 추락할 뿐이니까. 라고 속삭이며 명함을 쥐어주었다. 세아는 그 명함을 구겨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들이 사라지자마자 문을 잠그고 태주에게 다가갔다. 태주는 고개를 들고 세아를 바라보며 한민석, 저놈이 바로 5년 전 내 차 브레이크를 조작했던 놈이야. 라고 나지막이 씹어뱉었다. 세아의 등골이 서늘해졌고 그녀는 자신이 발을 들인 이 전쟁터가 얼마나 잔혹한 곳인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 본격적인 신혼 생활이 시작되면서 세아는 낮에는 헌신적인 아내이자 간병인으로 밤에는 태주의 주치의자 전략 참모로 이중 생활을 이어갔다. 그녀는 태주가 복용하고 있던 약물들을 몰래 빼돌려 성분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예상대로 치명적인 신경 독소가 미량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세아는 즉시 약을 비타민제와 영양제로 바꿔치기 하고 태주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물리치료와 마사지를 직접 시행했다. 처음에는 세아의 손길을 거부하던 태주도 그녀의 전문적인 처치와 진심 어린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신뢰와 유대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는데 그룹 내에서 태주의 입지를 완전히 제거하려는 최명자와 한민석의 공작이 더욱 노골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태주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소문을 퍼뜨려 이사회에서 해임안을 상정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태주가 건재하다는 것을 증명할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태주는 세아에게 다가올 자선 파티에서 승부수를 띄울 것이라고 예고했고 세아는 그 위험한 도박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파티장이라는 화려한 무대 뒤에서 펼쳐질 피 튀기는 전쟁을 준비하며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 속에서 결연한 의지를 확인했다. 며칠 뒤 윤세아는 한태주의 지시로 지하 서재에 있는 비밀 금고를 열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한올그룹의 이중 장부와 비자금 내역이 담긴 USB
그리고 최명자의 약점이 될 만한 녹취록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태주는 이것들을 세아에게 보여주며 이게 우리의 무기야. 하지만 이걸 터뜨리는 순간 놈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죽이려 들 거야. 준비됐나? 라고 물었다. 세아는 USB를 손에 꽉 쥐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팔려온 신부의 것이 아닌 전장의 한복판에 선 전사의 그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준비됐어요. 이제 사냥을 시작하죠. 그녀의 대답에 태주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다가올 결전의 날을 기다렸다. 한태주와의 비밀 동맹이 결성된 이후 윤세아의 일상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긴장의 연속이었는데 그녀는 낮에는 한올가의 순종적인 며느리이자 다리, 저는 남편을 극진히 보살피는 헌신적인 아내를 연기해야 했고 밤이 되면 남편의 숨겨진 발톱을 갈아주는 전략가이자 주치의로 돌변하는 이중 생활을 완벽하게 수행해 나갔다. 그녀는 가장 먼저 한태주가 복용하던 약물을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작업에 착수했는데 최명자가 심어놓은 주치의가 처방한 약은 겉으로는 고통을 완화하는 강력한 진통제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실상은 중추 신경계를 서서히 마비시키고 인지 능력을 저하시키는 치명적인 신경 독소를 미량 함유하고 있었다. 세아는 이 끔찍한 진실을 확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내색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제조한 비타민과 해독 성분이 포함된 영양제를 똑같은 캡슐에 담아 바꿔치기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매일 밤 자정이 넘은 시각, 저택의 모든 불이 꺼지고 감시자들의 눈이 느슨해질 때쯤이면 부부의 침실에서는 은밀하고도 치열한 재활치료가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의료 행위를 넘어 두 사람 사이의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한태주는 낮 동안 휠체어에 억지로 몸을 구겨 넣고 근육의 움직임을 억제하느라 굳어진 근육통을 호소하곤 했는데 세아는 땀에 젖은 그의 등을 닦아내고 뭉친 근육 하나하나를 섬세한 손길로 풀어주며 그의 몸 상태를 최상의 컨디션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기적적으로 근육량을 유지해온 그의 의지력에 세아는 내심 경이로움을 느꼈고 태주 역시 자신의 몸을 가장 잘 이해하고 어루만져주는 세아의 손길에서 난생 처음으로 타인에 대한 안정감과 묘한 설렘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세아는 주방에서 한태주의 간식을 준비하던 중 수석 가정부인 홍 여사가 수상쩍은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그녀는 태주가 마실 허브차에 정체불명의 가루를 몰래 타넣고는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홍 여사는 최명자가 심어놓은 가장 충실한 끈앞풀 중 한 명으로 집안의 모든 정보를 보고하고 태주의 상태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기에 세아는 직감적으로 그 가루가 태주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약물임을 알아차렸다. 세아는 당장이라도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고 추궁하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태주가 약을 먹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발각될 위험이 있었기에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하여 전략을 수정했다. 그녀는 찻잔을 들고 거실로 나가려는 홍 여사의 앞을 가로막고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빼앗아 들었다. 세아는 찻잔의 향을 맡는 심야를 하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홍 여사를 날카롭게 쏘아보았는데 홍 여사님, 제가 남편의 식단과 음료는 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이 차에서 나는 향은 남편이 복용하는 약과 상충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허브 성분이군요. 라고 거짓으로 꾸며대며 그녀를 압박했다. 홍 여사는 당황하여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그저 도련님 건강에 좋다는 것을 조금 넣었을 뿐입니다. 라고 변명했지만 세아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찻잔을 싱크대에 쏟아버리며 앞으로 제 허락 없이 남편의 입에 들어가는 모든 것은 금지합니다. 만약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단순히 해고로 끝나지 않고 의료법 위반과 상해 미수 혐의로
경찰서에서 뵙게 될 겁니다. 라고 서슬퍼런 경고를 날렸다. 이 사건으로 인해 고용인들 사이에서 세아는 만만치 않은 안주인이라는 인식이 퍼지게 되었고, 태주를 향한 직접적인 독살 시도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며칠 뒤 본체에서 저녁 식사 초대가 왔는데, 이는 단순한 가족 식사가 아니라 최명자와 한민석이 세아와 태주를 불러놓고 그들의 반응을 떠보려는 탐색전이 명백했기에 두 사람은 단단히 무장하고 본체로 향했다. 식당에는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최명자는 상석에 앉아 우아하게 칼질을 하며 태주의 다리를 힐끔거리는 등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한민석은 와인 잔을 흔들며 세아에게 형수님, 형님이 밤에 잠은 잘 주무십니까? 예전에는 밤마다 발작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곤란하게 했는데 의사 형수님을 만나서 그런지 요즘은 조용하네요. 라고 비꼬며 태주의 치부를 건드렸다. 태주가 쥐고 있던 포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본 세아는 테이블 아래로 그의 손을 잡아 진정시키며 고개를 들어 민석을 똑바로 응시했다. 도련님, 환자의 프라이버시는 가족 간에도 지켜져야 할 예의입니다. 그리고 제 남편은 현재 매우 안정적인 상태이며 제가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도련님의 혈색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탓인지 아니면 다른 불안한 일이라도 있으신 건지 걱정이 되네요. 세아의 침착하고도 뼈 있는 반격에 한민석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고 최명자는 불쾌한 듯 헛기침을 하며 화제를 돌려야만 했다. 식사 내내 세아는 태주의 손과 발이 되어 그를 챙기면서도 최명자와 한민석이 던지는 교묘한 질문과 함정들을 유려한 말솜씨로 피해가거나 되받아치며 완벽한 방어벽을 구축했다. 태주는 묵묵히 식사를 하면서도 곁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세아의 당당한 모습에 든든함을 느꼈고, 그녀가 단순한 동업자를 넘어 자신의 유일한 편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최명자는 회심의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그녀는 해외에서 초빙했다는 유명한 정형외과 전문의를 식당으로 불러들이며 태주의 다리를 검진해보라고 강요하기 시작했다. 이 박사는 척추 재생 분야의 권위자다. 내 다리가 조금이라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지 봐주신다니 거절하지 말거라. 최명자의 말은 배려를 가장한 강압이었고, 만약 여기서 검진을 받게 된다면 태주의 다리 근육이 멀쩡하다는 사실이 발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태주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위기감이 고조되는 순간 세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의사 앞을 가로막으며 단호하게 외쳤다. 제 남편의 주치의는 저입니다. 환자의 동의 없는 진료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며 인권 침해입니다. 지금 당장 이분을 내보내지 않으시면 이 사회에 정식으로 항의하겠습니다. 최명자는 세아의 거센 반발에 기가 막힌다는 듯 시어머니가 아들을 걱정해서 부른 의사를 네가 무슨 권한으로 막느냐며 언성을 높였지만 세아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맞섰다. 저는 이 사람의 아내이자 법적인 보호자, 그리고 주치의입니다. 남편의 심리적 안정은 신체적 재활만큼이나 중요하며 낯선 의사의 갑작스러운 개입은 환자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어머님께서 진정으로 아들을 생각하신다면 제 소견을 존중해 주십시오. 세아의 전문적이고도 논리 정연한 반박, 그리고 서슬퍼런 기세에 압도된 최명자는 결국 입술을 깨물며 의사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은 세아가 더 이상 최명자의 꼭두각시가 아니며 태주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그 누구와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맹수임을 선포하는 계기가 되었다. 별채로 돌아온 두 사람은 비로소 긴장을 풀고 소파에 주저앉았는데 태주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헛웃음을 터뜨렸다. 오늘 정말 대단하더군. 최명자 얼굴이 그렇게 일그러지는 건 5년 만에 처음 봤어. 태주의 칭찬에 세아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물 한 잔을 건넸다. 당신을 지키는 게 곧 나를 지키는 길이니까요. 하지만 방심하면 안 돼요. 오늘 일로 그들은 당신의 상태에 대해 더 큰 의심을 품게 되었을 테고, 다음번에는 더 치밀한 함정을 파고 기다릴 거예요. 세아의 냉철한 분석에 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맞아. 그래서 우리는 더 빨리 움직여야 해. 곧 있을 블루 나이트 자선 파티. 그곳이 바로 우리의 결전지가 될 거야. 태주는 서재 책상 위에 놓인 화려한 초대장을 집어들며 세아에게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재계의 주요 인사들과 정재계 거물들이 모두 모이는 한올그룹의 연례 최대 행사였다. 최명자와 한민석은 이 파티에서 나를 공식적으로 정신적, 신체적 무능력자로 낙인 찍어 경영권, 승계구도에서 영구히 배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그들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 발작을 일으키거나 추태를 부리도록 유도하겠지. 태주의 설명에 세아는 초대장을 받아들고 결의에 찬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무대를 당신의 화려한 복귀식으로 만들어야겠네요. 그들이 준비한 시나리오를 철저히 짓밟고 당신이 건재하다는 것을, 아니,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리더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늦은 시간까지 파티장에 참석할 주요 인사들의 신상 정보와 성향, 그리고 예상되는 돌발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점검하며 전략 회의를 이어갔다. 세아는 태주에게 파티장에서 사용할 비밀 신호와 대처 매뉴얼을 숙지시켰고, 태주는 세아에게 그룹 내부의 역학 관계와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법을 가르쳤다.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짜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온 파트너처럼 자연스러웠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방 안의 공기는 두 사람의 뜨거운 열정과 투지로 인해 훈훈하게 데워지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세아는 태주의 재활 강도를 더욱 높였는데, 파티 당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그가 짧은 시간이라도 자연스럽게 서 있거나 걸을 수 있도록 근육의 기억을 되살리는 데 집중했다. 태주 역시 고통을 악물고 버티며 세아의 지도에 따라 혹독한 훈련을 소화해냈고, 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은 복수를 향한 집념의 결정체와도 같았다. 훈련 도중 태주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자 세아가 재빨리 그의 허리를 감싸 안았는데, 두 사람의 몸이 밀착되는 순간 정적이 흐르며 묘한 기류가 흘렀다. 태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세아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고, 고마워, 윤세아. 네가 없었다면 난 벌써 무너졌을지도 몰라. 라고 진심 어린 고백을 했다. 세아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로 화답하며 아직 인사는 일러요. 우리가 승리한 뒤에 그때 제대로 받을게요. 라고 대답하며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파티 날이 다가올수록 저택의 분위기는 폭풍전야처럼 고요하면서도 무겁게 가라앉았는데, 최명자와 한민석 측에서도 분주하게 움직이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은 언론에 태주의 건강 악화설을 흘리며 주가 조작을 시도하는 한편, 파티 당일 경호 인력을 자신들의 신복들로 교체하는 등 노골적인 압박을 가해왔다. 하지만 세아와 태주는 이에 동요하지 않고 차근차근 반격을 준비했다. 세아는 태주의 휠체어에 특수 장치를 부착하여 필요시 그가 쉽게 일어설 수 있도록 개조했고, 태주는 자신의 비밀 정보망을 가동하여 최명자의 비자금 계좌 내역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고 이제 주사위는 던져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드디어 파티 당일 아침, 세아는 태주를 위해 특별히 주문 제작한 짙은 네이비색 슈트를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그의 휠체어 생활을 고려하면서도 섰을 때 완벽한 핏을 자랑하는 명품이었다. 태주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주는 세아의 손길을 느끼며 비장한 표정을 지었다. 오늘 밤 한올그룹의 주인은 바뀔 거야.
그리고 너는 그 주인의 옆에 설 자격이 있는 유일한 여자야. 태주의 말에 세아는 그의 가슴에 행커치프를 꽂아주며 눈을 맞췄다. 기대할게요. 파트너. 오늘 밤의 주인공은 당신이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굳건한 신뢰의 눈빛을 보내며 방문을 나섰고 그들의 뒤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날개를 펼친 독수리처럼 웅장해 보였다. 성북동 저택을 나선 리무진은 화려한 조명이 빛나는 호텔 연회장을 향해 미끄러지듯 달려갔고 차 안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맞잡고 있었다. 태주의 손은 차가웠지만 힘이 들어가 있었고 세아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지만 떨림은 없었다. 곧 도착할 그곳은 샴페인과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사교의 장이겠지만 그들에게는 총성 없는 전쟁터이자 운명을 건 도박판이 될 것이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세아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반드시 이겨야 해.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이 남자를 지키기 위해서. 리무진이 호텔 입구에 들어서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고 문이 열리며 한태주와 윤세아, 이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부부가 세상 밖으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수천 개의 빗줄기가 호텔 대연회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지만 그 눈부신 광경조차도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욕망과 허영심을 감추기에는 역부족인 듯 공기 중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윤세아는 검은색 턱시도를 입은 한태주의 휠체어를 밀며 레드카펫 위를 천천히 걸어 들어갔는데 그녀가 입은 짙은 와인색 드레스는 화려한 장식 없이도 그녀의 고혹적인 분위기를 극대화하며 좌중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쫓았고 사람들은 부채로 입을 가린 채 수군거렸지만 세아는 고개를 꼿꼿이 세운 채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휠체어의 진동을 통해 태주의 긴장감이 미세하게 느껴졌지만 겉으로 보이는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무표정으로 오만할 정도로 당당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연회장 중앙에는 이미 한올그룹의 안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최명자와 부사장 한민석이 정재계의 거물들에게 둘러싸여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자신들이 이 왕국의 진정한 주인임을 선포하는 듯했다. 태주와 세아가 다가가자 주변의 공기가 일순간 차갑게 식어내렸고 사람들은 홍해처럼 갈라지며 기묘한 침묵이 흘렀는데 이는 몰락한 황태자와 그의 볼모나 다름없는 아내에 대한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인 반응이었다. 최명자는 과장된 몸짓으로 다가와 태주의 어깨를 툭툭 치며 몸도 성치 않은데 이런 시끄러운 곳까지 오느라 고생이 많구나. 그냥 별채에서 쉬지 그랬니? 라며 걱정을 가장한 모욕을 주었다. 태주는 그녀의 손길을 불결한 벌레라도 닿은 듯이 쳐다보며 어머니께서 주최하신 자선 파티인데 장남인 제가 빠질 수야 있겠습니까? 제 목까지 챙기시느라 주름이 더 느신 것 같아 마음이 아프군요. 라고 차갑게 응수했다. 그때 한민석이 비릿한 미소를 머금은 채 다가왔는데 그의 곁에는 이번 한올그룹의 대형 건설 프로젝트의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국토부의 고위 관료인 강 장관이 서 있었다. 민석은 보란듯이 태주를 무시하고 강 장관에게만 허리를 굽히며 아부했는데 장관님, 이쪽은 제 형님입니다. 사고 이후 경영 일선에서는 물러나 계시지만 오늘 특별히 인사드리러 나왔습니다. 라고 소개하며 태주를 철저히 뒷방 늙은이 취급을 했다. 강 장관은 휠체어에 앉은 태주를 힐끔거리고는 혀를 차며 책책 한울의 미래가 참으로 안타깝구먼. 젊은 나이에 그렇게 되어서 어쩌나 라고 동정 섞인 막말을 내뱉었다. 태주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졌지만 그는 이성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고 세아는 조용히 태주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그를 진정시켰다.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는 듯 민석은 웨이터를 불러 샴페인을 가져오게 했는데 그는 일부러 태주에게 잔을 건네지 않고 강 장관과 자신의 잔만 채우며 건배를 제의하려 했다. 이는 명백히 태주를 투명 인간 취급하여 공개적인 망신을 주려는 유치하고도 악랄한 수법이었는데 주변의 하객들은 흥미진진한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숨죽여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세아가 우아한 동작으로 민석의 앞을 가로막으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부사장님, 잠시만요. 지금 강 장관님께 그 샴페인을 권하시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동을 걸었다.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세아에게 쏠렸고 민석은 불쾌하다는 표정으로 형수님, 지금 남자들끼리 비즈니스 이야기를 하는데 끼어들 자리가 아닙니다. 의사라고 유세라도 부리시는 겁니까? 라고 쏘아붙였다. 세아는 민석의 무례한 언사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강 장관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결례를 범해 죄송합니다만 장관님, 아까부터 장관님의 안색을 살피니 미세한 안면 경련과 함께 식은땀을 흘리고 계십니다. 또한 호흡이 불규칙하고 손끝이 파르르 떨리는 증상도 보이고 계시고요. 라고 차분하게 진단소견을 읊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 장관이 평소 고혈압과 당뇨 지병이 있다는 정보를 태주와의 사전 조사 때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현재 그의 상태가 저혈당 쇼크나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음을 의학적 지식으로 간파해낸 것이었다. 강 장관은 자신의 비밀스러운 지병을 들키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세아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었다. 지금 복용 중이신 약물과 알코올이 반응하면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샴페인은 도수가 높아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한민석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이 여자가 미쳤나? 어디서 감히 장관님께 저주를 퍼붓는 거야. 당장 끌어내라고 고함을 치며 경호원들을 불렀다. 하지만 그 순간 강 장관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억하는 소리와 함께 휘청거렸고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면서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강 장관이 바닥으로 쓰러지며 경련을 일으키자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고 민석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얼어붙어 버렸다. 바로 그때 세아는 망설임 없이 드레스 자락을 찢어 움직임을 편하게 한 뒤 강 장관에게 달려가 기도를 확보하고 맥박을 체크하는 등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에 돌입했다. 다들 물러서세요. 환자에게 공기가 필요합니다. 세아의 카리스마 넘치는 외침에 우왕좌왕하던 사람들은 저절로 길을 터주었고 그녀는 침착하게 강 장관의 넥타이를 풀고 심폐소생술을 준비했다. 이 긴박한 상황에서 한태주는 휠체어에 앉은 채였지만 결코 무력한 구경꾼이 아니었다. 그는 혼란에 빠진 호텔 지배인을 불러 지금 당장 조명을 최대한 밝게 하고 엠블럼 홀 쪽의 비상구를 개방해 구급대원들의 진입로를 확보해 그리고 보안팀은 하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질서를 유지하고 1층 로비의 엘리베이터를 비상용으로 잡아둬 라고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지시를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회장을 울릴 만큼 위험이 있었고 그의 날카로운 눈빛과 정확한 판단력은 패닉 상태에 빠진 직원들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만들었다. 몇 분간의 긴박한 처치 끝에 강 장관은 쿨럭 소리를 내며 호흡을 되찾았고 창백했던 얼굴에 다시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때마침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강 장관을 이송하려 하자 강 장관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세아의 손을 잡으며 고맙소. 자네가 내 생명의 은인이야. 라고 힘겹게 말했다. 세아는 땀에 젖은 이마를 닦으며 천만다짐입니다. 쾌차하실 겁니다. 라고 정중하게 답했다.
강 장관이 실려나가고 상황이 종료되자 연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사람들은 멍하니 서 있는 한민석을 향해 부사장이란 사람이 손님 건강도 체크 안 하고 술만 권하다니 사고 칠 뻔했네라며 비난의 눈초리를 보냈고, 반대로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한 한태주와 생명을 구한 윤세아에게는 경이로움과 존경의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다. 한태주는 휠체어를 돌려 굳어있는 한민석에게 다가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민석아, 비즈니스는 술잔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피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야. 오늘 네가 쏟은 샴페인 값보다 더 비싼 수업료를 치르게 될 것 같구나. 그의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무능한 동생을 향한 가차없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한민석은 분함의 입술을 깨물었지만 주변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어야만 했다. 최명자 역시 예상치 못한 사태에 얼굴이 흑빛이 되어 급히 자리를 피했고, 파티의 주도권은 완벽하게 한태주와 윤세아 부부에게 넘어왔다. 소동이 가라앉고 파티가 재개되자 세아는 피로가 몰려오는 것을 느끼며 잠시 한적한 테라스로 나가 밤 공기를 쐬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조용한 모터 소리가 들려왔고 태주가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멈춰섰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재킷을 벗어 쌀쌀한 바람에 노출된 세아의 어깨에 덮어주었는데, 그 손길에는 이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따스함과 진심 어린 배려가 담겨 있었다. 태주는 난간을 바라보며 덤덤하게 말을 꺼냈다. 오늘 당신이 아니었다면 놈들의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렸겠지. 당신은 내 자존심뿐만 아니라 한올그룹의 미래를 구한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가 배어 있었고, 세아는 옷깃을 여미며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한 배를 탔으니까요. 당신이 무너지면 저도 무너져요. 세아의 대답에 태주는 고개를 돌려 그녀의 눈을 깊이 응시했다. 달빛을 받은 그녀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강인해 보였다. 태주는 천천히 손을 뻗어 세아의 뺨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는데, 그의 손끝이 닿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전류가 흘렀고 숨 막히는 정적이 감돌았다. 그것은 단순한 동지애를 넘어선 남녀 간의 이끌림이 시작되는 찰나의 순간이었다. 태주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계약 조건에 이런 건 없었지만 앞으로는 당신이 다치는 일은 없게 할 거야. 내 모든 걸 걸고. 세아는 태주의 눈동자 속에서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심장이 거세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들의 심장을 수술해 왔지만 정작 자신의 심장이 이렇게 제멋대로 뛰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애써 담담한 척하며 기대할게요. 태주 씨. 라고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고, 태주의 입가에는 희미하지만 진실된 미소가 번졌다. 테라스 너머 화려한 연회장에서는 다시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지만 두 사람에게는 서로의 심장 소리만이 유일한 음악처럼 들려왔다. 그들은 잠시 그 고요한 평화를 만끽했지만 이내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들의 발걸음을 한결 가볍게 만들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태주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렸다. 오늘 일로 강 장관과 한민석 사이는 완전히 틀어졌을 거야. 내일 아침 강 장관 병실로 최고급 난초를 보내고 내가 직접 문안 인사를 가겠다고 전해. 그리고 언론사에 오늘 사건에 대한 엠바고를 푸는 대신 한올그룹 장남의 리더십과 의사 아내의 활약이라는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내보내도록 조치해. 전화를 끊은 태주는 옆자리에 앉아 잠든 세아를 바라보았다. 피곤에 지쳐 고개를 떨군 그녀의 모습이 안쓰러워 태주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머리를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했다. 그의 어깨에 닿은 그녀의 온기가 차가웠던 그의 심장을 서서히 녹이고 있었다. 한편 본가에서는
최명자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도자기 화병을 집어 던지며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그 계집애 하나를 처리 못해서 이 사달을 만들어 당장 윤세야, 그 건방진 것의 뒷조사를 다시 시작해. 먼지 하나라도 나올 때까지 털란 말이야. 한민석은 고개를 숙인 채 부들부들 떨며 이를 갈았다. 두고 봐. 한태주. 그리고 윤세야. 다음번에는 절대 실수하지 않아. 너희 둘 다 지옥으로 보내주마. 그들의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고 이는 앞으로 닥쳐올 시련이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잔혹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밤은 깊어갔지만 한울가의 밤은 끝나지 않는 음모와 복수의 불길로 타오르고 있었다. 며칠 전 파티에서의 통쾌한 승리로 한울 그룹 내의 여론이 미묘하게 한태주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위기감을 느낀 최명자와 한민석은 더 이상 음지에서의 공작에만 의존하지 않고 노골적인 적의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룹의 핵심 사업인 신규 물류센터 건설 현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명목으로 총괄 책임자인 태주가 직접 현장을 시찰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해 왔는데 이는 명백히 그를 위험한 장소로 유인하려는 덧침이 분명했다. 아직 다리가 불편한 시냅을 해야 하는 태주에게 비가 쏟아지는 진흙투성이 공사 현장은 그 자체로 거대한 지뢰밭이나 다름없었지만 태주는 이를 거부할 경우 책임 회피라는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위험을 감수하고 현장 방문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윤세아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어 자신의 의료 가방을 챙겨들며 그와 동행하겠다고 나섰고 태주 역시 그녀가 곁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락했다.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물류센터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 같은 비를 퍼붓고 있었고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철골 구조물들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현장 소장과 관계자들은 태주의 휠체어가 진입하기 어렵다는 핑계로 그를 건물 내부 깊숙한 곳, 아직 안전장치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지하 자재 창고 쪽으로 안내하려 들었다. 세아는 바닥에 깔린 전선들이 빗물에 젖어 있는 것을 보고 감전의 위험을 경고하며 경로를 변경할 것을 요구했지만 현장 소장은 부사장님의 특별 지시 사항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이쪽이 가장 중요한 설비 구역입니다. 라며 막무가내로 그들을 밀어붙였다. 세아는 태주의 손등을 두드리며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고 태주는 눈을 가늘게 뜨고 주변의 지형 지물을 살피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근육의 긴장을 조절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안내받은 지하 창고는 조명조차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어두컴컴했고 빗소리에 묻혀 기계 돌아가는 소음만이 기괴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는데 안내하던 직원들이 슬그머니 뒤로 빠지며 거리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세아의 예민한 청각이 천장 쪽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금속 파열음을 포착한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것은 낡은 기계가 작동하는 소리가 아니라 무거운 하중을 견디지 못한 쇠사슬이 끊어지기 직전에 내는 비명과도 같은 소리였다. 세아가 고개를 들어 위를 확인하려던 찰나 천장에 매달려 있던 거대한 철제 빔과 콘크리트 자재들이 굉음과 함께 그들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태주 씨, 위험해요. 세아의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휠체어의 기동력으로는 그 찰나의 순간에 쏟아지는 재앙을 피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그 절체절명의 순간 기적과도 같은, 아니 철저하게 숨겨져 왔던 진실이 폭발하듯 드러났는데 휠체어에 앉아있던 한태주가 스프링처럼 튀어올라 세아의 허리를 낚아채고 바닥을 박차며 몸을 날린 것이었다. 쾅하는 끔찍한 굉음과 함께 휠체어는 무거운 철근에 깔려 산산조각이 났고 태주는 세아를 자신의 품에 완벽하게 감싸 안은 채 구석의 좁은 공간으로 굴러들어갔다.
태주는 자신의 등으로 쏟아지는 파편들을 받아내며 고통에 찬 신음을 삼켰지만 세아를 아는 팔만큼은 강철처럼 단단하게 고정되어 조금도 풀리지 않았다. 자욱한 먼지 구름이 시야를 가리고 사방이 무너져 내린 잔해로 막혀버려 두 사람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먼지가 조금씩 가라앉자 세아는 기침을 하며 정신을 차렸는데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태주의 무거운 몸과 그의 거친 숨소리였다. 태주 씨, 태주 씨, 괜찮아요. 세아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조명을 켜 태주의 상태를 살폈는데 그의 등과 어깨는 찢어진 옷 사이로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고 이마에서도 붉은 선혈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태주는 자신의 상처보다 세아의 몸을 먼저 훑어보며 다친 데 없어 뼈는 괜찮아라고 다급하게 물었다. 세아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고 태주는 그제야 안도한 듯 벽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두 다리는 쭉 뻗어 있었고 더 이상 무력한 환자의 모습이 아닌 강인한 남자의 모습 그대로였다. 당신, 다리. 세아는 태주의 다리를 가리키며 말을 잇지 못했는데 그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5년간 지켜온 비밀을, 아니 생명을 담보로 한 연극을 포기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태주는 피 묻은 손으로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씁쓸하게 웃었다. 내 다리가 멀쩡하다는 걸 들키면 죽을 수도 있다고 했지만 당신이 내 눈앞에서 죽는 걸 보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의 담담한 고백은 그 어떤 사랑 고백보다 강렬하게 세아의 심장을 강타했다. 세아는 구급상자가 묻혀버린 탓에 자신의 스카프를 찢어 태주의 이마와 어깨에 지혈을 시도했고 태주는 고통을 참으며 세아의 손길에 몸을 맡겼다. 좁고 어두운 공간, 서로의 체온만이 유일한 온기인 그곳에서 두 사람의 경계심은 완전히 허물어졌다. 세아는 지혈을 하는 동안 태주의 상처가 예사롭지 않음을 발견했는데 등 뒤에 남은 흉터들은 이번 사고로 생긴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새겨진 화상과 자상으로 얼룩진 끔찍한 흔적들이었다. 이 상처들, 교통사고 때 생긴 게 아니군요. 세아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태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5년 전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어. 놈들은 차에 불을 질렀고 나는 불타는 차 안에서 어머니가 죽어가는 걸 지켜봐야 했지. 내 다리가 마비된 척했던 건 놈들이 내가 완전히 망가졌다고 믿게 해서 방심하게 만들고 이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살아남아 복수의 칼을 갈기 위해서였어. 하지만 오늘은 그 맹세를 깰 수밖에 없었네. 그의 목소리는 물기 어린 슬픔과 끓어오르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고 세아는 그가 짊어져 온 고통의 무게를 짐작하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세아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태주를 와라 끌어안았는데 의사로서 환자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한 여자로서 상처 입은 남자를 품어주고 싶은 본능적인 이끌림이었다. 미안해요.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조차 못했어요. 이제는 혼자 아파하지 마요. 제가 당신의 다리가 되어드리고 당신의 방패가 되어드릴게요. 세아의 눈물 젖은 고백에 태주의 굳어있던 몸이 서서히 풀리며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가장 약한 모습을 보였고 그 대상이 윤세아라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생사의 고비를 넘긴 안도감과 서로를 향한 깊어진 감정을 확인하며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멈추기를 바랄 만큼 애틋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는데 멀리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조대의 굴착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태주는 감정을 추스르고 세아의 어깨를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세아, 잘 들어. 구조대가 오기 전에 나는 다시
다리를 다친 환자로 돌아가야 해. 내가 당신을 구하기 위해 걸었다는 사실은 놈들이 결정적으로 방심하는 그날까지 절대 비밀이야. 당신은 내가 휠체어에서 튕겨나가면서 우연히 당신을 덮쳐 보호하게 된 거라고 진술해. 세아는 그의 뜻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시 그를 그 차가운 휠체어, 비록 지금은 부서졌지만의 굴레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다. 태주는 주변에 널린 철근 조각으로 자신의 다리를 긁어 상처를 내므로써 마비된 다리가 감각이 없어 다친 줄도 몰랐다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어내는 치밀함을 보였다. 구조대가 무너진 잔해를 걷어내고 빛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목격한 것은 의식을 잃은 척 쓰러져 있는 한태주와 그를 필사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윤세아의 모습이었다. 세아는 달려온 구급대원들에게 남편이 저를 감싸다가 충격을 받고 기절했어요. 하반신 마비 환자라 감각이 없어서 다리 상처가 깊은 줄도 모를 거예요. 제발 빨리 이송해 주세요. 라고 울부짖으며 완벽한 연기를 펼쳤다. 실려 나가는 들꽃 위에서 태주는 실눈을 뜨고 세아와 눈을 맞췄고 그 짧은 교감 속에서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굳건한 동맹을 확인했다. 현장 밖에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한민석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는데 그는 태주가 죽지 않고 살아나왔다는 사실에 분노하면서도 태주가 여전히 무력한 장애인이라는 점에 안도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병원으로 이송된 태주는 정밀 검사를 받는다는 핑계로 VIP 병동의 특실을 통째로 빌려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했는데 물론 담당 주치의는 윤세아가 전담했다. 세아는 병실 문을 걸어 잠그고 태주의 진짜 상처를 치료하며 나직이 속삭였다. 이번 일은 명백한 살인미수예요. 더 이상 증거를 모으며 기다릴 시간 없어요. 그들이 선을 넘었으니 우리도 넘어야죠. 태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다가 차갑게 빛나는 눈동자로 세아를 바라보았다. 맞아. 이번 사고를 역이용해서 놈들의 목줄을 죄어야지. 최명자와 한민석, 그들이 파놓은 무덤에 그들 자신을 묻어줄 시간이야. 그날 밤, 태주는 병실에서 비밀리에 자신의 그림자 세력을 소집했고 세아는 태주의 지시에 따라 언론에 배포할 보도 자료를 작성했다. 내용은 한울그룹 부사장 한민석의 부실 공사 의혹 및 형에 대한 살인미수 정황 포착이 아닌 오히려 형제 간의 우애를 강조하며 한민석을 칭찬하는 기만 전술이었다. 적을 방심하게 만들려면 가장 높은 곳까지 올려 태운 뒤 떨어뜨려야 해. 태주의 전략은 잔혹할 정도로 냉철했다. 세아는 태주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당신 정말 괜찮겠어요. 이 싸움이 끝나면 당신은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거죠. 태주는 세아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약속했다. 그래. 모든 게 끝나면 두 다리로 당신 앞에 서서 정식으로 프로포즈하지. 그때까지 조금만 더 버텨줘. 창밖에는 비가 그치고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태주와 세아의 전쟁은 이제 막 가장 치열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들은 이번 사고를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대체 불가능한 존재임을 깨달았고 사랑이라는 감정이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목숨을 건 전장에서 피어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적들의 심장에 비수를 꽂고 잃어버린 권리와 명예를 되찾아 진정한 자유를 얻는 일뿐이었다. 병실 안의 공기는 결의로 가득 찼고 두 사람의 눈빛은 다가올 승리를 확신하듯 뜨겁게 타올랐다. 한울그룹 본사 대회의실의 공기는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바다처럼 무겁고도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는데 긴 테이블을 가득 메운 이사들과 주주들의 표정에는 긴장감과 호기심, 그리고 다가올 권력이동에 대한 계산적인 탐욕이 뒤섞여 있었다. 상석에 앉은 최명자는 오늘이야말로 눈엣가시 같은 의붓아들 한태주를 영원히 매장시키고
그룹을 자신의 친아들 한민석에게 온전하게 물려줄 수 있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확신하며 승리의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비서에게 눈짓을 보내 회의의 시작을 알렸고 단상에 오른 한민석은 짐짓 비통한 표정을 연기하며 마이크를 잡았는데 그 모습은 마치 형의 불행을 진심으로 슬퍼하는 동생처럼 보였지만 눈빛만은 뱀처럼 교활하게 빛나고 있었다. 한민석은 며칠 전 공사장 사고를 언급하며 한태주가 신체적 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판단력 상실을 겪고 있어 더 이상 그룹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펼치기 시작했다. 대형 스크린에는 조작된 의료 기록과 심리 상담 소견서들이 띄워졌는데 그것들은 모두 최명자가 매수한 의사들이 작성한 허위 문서들로 한태주를 심신미약자로 몰아가기에 충분해 보였다. 주주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몇몇은 혀를 차며 한태주의 불행을 동정하는 척하거나 한올그룹의 미래를 위해 리더십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에 동조하는 분위기를 형성해 나갔다. 한민석은 분위기를 타고 목소리를 높여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형님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 한울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한태주 부사장의 해임안을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라고 호소했다. 최명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의사봉을 들어 올리며 투표를 진행하려 했고 모든 것이 그녀의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흘러가는 듯 보였다. 바로 그 순간 대회의실의 육중한 마호간이 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거칠게 열리며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는데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윤세아였다. 그녀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정장 차림의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으며 수십 명의 시선이 집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회의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최명자는 미간을 찌푸리며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 당장 나가지 못해라고 소리쳤지만 세아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한태주 부사장의 법적 대리인이자 주치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지금 부사장님께서 제시한 의료 기록들은 명백한 허위이며 이에 대한 반박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왔습니다. 라고 맞서며 단상으로 향했다. 경호원들이 세아를 막으려 했으나 그녀는 그들을 날카롭게 노려보며 제지했고 주주들을 향해 고개를 숙여 발언권을 요청했다. 세아는 USB를 연결하여 스크린에 화면을 전환시켰는데 그곳에는 한태주가 복용해왔던 약물의 성분 분석표와 최명자가 주치의에게 거액을 송금한 내역, 그리고 공사장 사고 당시 안전장치가 고의로 훼손된 정황이 담긴 현장 감식 보고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보시다시피 한태주 부사장은 병든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조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며칠 전의 사고는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 미수였습니다. 세아의 폭로에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주주들은 경악하며 최명자와 한민석을 향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다. 한민석은 당황하여 얼굴이 붉어지며 저건 조작이야. 어디서 가짜 증거를 들고 와서 행패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세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응시했다. 조작인지 아닌지는 당사자가 직접 증명하면 되겠죠. 세아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다시 한번 회의실 문이 열렸는데 이번에는 휠체어 바퀴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대신 또각또각하는 규칙적이고 묵직한 구두, 굽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회의장 전체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입구를 응시했다. 그리고 마침내 5년 동안 앉은뱅이로 살아왔던 한태주가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두 다리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 드러나자 곳곳에서 비명에 가까운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는 완벽한 핏의 슈트를 입고 있었고 180cm가 넘는 큰 키와 압도적인 위압감은
그가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라 이 왕좌를 되찾으러 온 진정한 왕임을 선포하고 있었다. 최명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뒷걸음질 쳤고 한민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한태주는 주주들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올라가 굳어있는 한민석을 밀어내고 마이크 앞에 섰다.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제 두 다리가 멀쩡하다는 사실이 여기 계신 몇몇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니라 사형 선고처럼 들리겠군요. 태주의 낮고 울림 있는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고 회의장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었고 그의 눈빛은 최명자를 정통으로 겨냥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지난 5년간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만 했던 이유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추악한 음모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한편의 범죄 스릴러를 방불케 할 정도로 충격적이고 구체적이었다. 그는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세아가 준비한 명확한 데이터와 증거들을 바탕으로 논리 정연하게 적들을 압박해 들어갔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해임만이 아니라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경영진을 살해하려 한 최명자 이사와 한민석 부사장의 해임 및 법적 처벌을 요구합니다. 태주의 선언과 동시에 세아는 스크린에 최명자의 비자금 장부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내역을 띄웠는데 그 액수는 천문학적인 숫자여서 주주들을 분노케 하기에 충분했다. 최명자는 창백해진 얼굴로 이건 모함이야, 네가 꾸민 짓이잖아 라고 발악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진 뒤였다. 태주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했는데 그 안에는 최명자가 5년 전 태주의 차에 손을 대라고 사주하는 육성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그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회의장은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고 최명자는 더 이상 변명조차 할 수 없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정복을 입은 경찰들과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는데 이는 태주와 세아가 미리 사법당국과 공조하여 준비한 최후의 카드였다. 수사관은 최명자와 한민석에게 다가가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최명자 씨, 한민석 씨, 살인미수, 횡령, 배임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라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 최명자는 경찰의 손을 뿌리치며 누가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소리쳤지만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녀의 오만했던 제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한민석은 태주에게 매달리며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 어머니가 시킨 일이에요. 살려주세요. 라고 비굴하게 애원했지만 태주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외면했다. 내 죗값은 법정에서 치르도록 해. 그게 내가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잡이다. 범죄자들이 끌려나가고 회의장이 정리되자 주주들은 일제히 일어나 한태주에게 기립 박수를 보내며 그의 복귀를 환영했는데 이는 단순한 축하가 아니라 강력한 오너십에 대한 경의와 지지의 표현이었다. 태주는 그들의 환호에 정중하게 답례하면서도 시선은 줄곧 단상 아래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윤세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지치지만 환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태주는 단상에서 내려와 수많은 인파를 헤치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는 세아의 손을 잡고 높이 들어올리며 오늘의 승리는 제가 아니라 저를 어둠 속에서 끌어내준 제 아내 윤세아 덕분입니다. 하늘의 새로운 미래는 저희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라고 공표했다. 회의가 끝나고 텅 빈 대회의실에 남겨진 두 사람은 창가에 서서 도심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유리창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쫓기는 사냥감이 아니라 세상을 발 아래 둔 지배자의 모습이었다. 태주는 긴장이 풀린 듯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길고 지루한 싸움이었어. 당신이 없었다면 난 아마 그 휠체어 위에서
썩어 문드러졌겠지. 세아는 태주의 팔을 감싸 안으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당신은 이미 스스로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저 문을 열어드렸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침묵 속에서 교감했는데 그 침묵은 그 어떤 대화보다 깊고 진한 사랑의 언어였다. 이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으니 우리 계약도 다시 써야겠군. 태주의 말에 세아는 고개를 들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계약이라니요. 병원 지원은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태주는 피식 웃으며 주머니에서 낡은 반지 케이스를 꺼내 열었는데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가 아닌 심플하지만 기품 있는 백금 반지가 들어 있었다.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계약은 끝났다는 뜻이야. 이제는 진짜 부부로서, 내 인생의 동반자로서 당신과 새로운 계약을 맺고 싶어. 유효 기간은 평생, 해지 불가능이라는 조건으로. 세아의 눈가가 촉촉해졌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조건이 너무 불공정하네요. 하지만 기꺼이 받아들이겠어요. 태주는 세아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안아 입을 맞췄는데 그것은 연기가 아닌 진심이 담긴 생애 첫 키스였다. 회의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두 사람을 축복하듯 감싸 안았고 그들의 그림자는 하나로 겹쳐져 길게 늘어졌다. 지난 5년간의 고통과 어둠은 이 순간의 빛을 위해 존재했던 것처럼 느껴졌고 태주와 세아는 서로를 통해 비로소 완전해졌다. 그들은 이제 적들이 사라진 세상에서 그리고 서로가 곁에 있는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앞을 향해 걸어 나갈 것이다. 태주는 세아의 손을 잡고 회의실 문을 나서며 말했다. 집으로 가자. 이제 진짜 우리 집으로. 세아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여보. 두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를 따라 경쾌하게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한올그룹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희망찬 행진곡과도 같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그들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복도에는 그들이 남긴 행복한 여운이 오래도록 머물러 있었다. 최명자와 한민석이 구속된 후 한올그룹은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혼란에 빠졌지만 그 혼란은 멸망의 전조가 아니라 썩은 살을 도려내고 새살이 돋아나기 위한 필연적인 성장통이었다. 한태주는 그룹의 회장 대행 자격으로 경영 전면에 나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했는데 그의 칼날은 자비가 없었으나 명분은 확실했기에 내부의 반발보다는 지지와 기대가 압도적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비자금으로 오염되었던 계열사들을 정리하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빠르게 회복해 나갔고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한태주 리스크가 아닌 한태주 프리미엄을 증명해 보였다. 그는 더 이상 휠체어에 앉아 세상을 비관하던 은둔자가 아니었으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현장을 누비는 워커홀릭 리더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윤세아 역시 병원으로 돌아가 자신의 자리를 되찾는데 집중했는데 태주와 약속대로 한올그룹의 정식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병원은 부도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빚을 갚는 것에 그치지 않고 최명자와 결탁했던 부패한 이사진을 전원 해임하고 능력 중심의 의료진을 재배치하는 등 병원 내부의 대수술을 집도했다. 세아는 이제 팔려간 병원장의 딸이라는 오명을 벗고 실력과 경영 능력을 겸비한 최연소 병원장으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수술실에서의 그녀는 여전히 냉철하고 완벽했지만 환자들을 대하는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따스한 온기가 서려 있었는데 이는 태주와의 사랑을 통해 그녀 또한 내면의 상처를 치유받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두 사람은 각자의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하루를 보내고 밤이 되어서야
성북동 저택에서 재회할 수 있었는데 그 시간은 그들에게 있어 유일한 안식처이자 구원의 시간이었다. 과거에 음산하고 차가웠던 저택은 리모델링을 통해 밝고 모던한 공간으로 탈바꿈했고 곳곳에는 세아가 좋아하는 꽃과 태주가 수집한 그림들이 장식되어 있어 사람 사는 온기가 가득했다. 태주는 퇴근 후 돌아온 세아를 위해 서툰 솜씨로 요리를 준비하거나 와인을 따라주며 그날 있었던 일들을 미주 알고주알 털어놓곤 했는데 밖에서는 냉혈한이라 불리는 그가 아내 앞에서만큼은 무장해제된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지는 모습은 오직 세아만이 볼 수 있는 특권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피로한 어깨를 주물러주며 오늘 하루도 무사히 버텨낸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했다. 어느 주말 오후 태주는 세아를 데리고 교회의 한적한 추모공원을 찾았는데 그곳은 5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태주의 친어머니가 잠들어 있는 곳이었다. 휠체어 없이 두 다리로 꼿꼿하게 서서 어머니의 묘비 앞에 선 태주의 표정은 만감이 교차하는 듯 복잡해 보였지만 이내 평온함을 되찾았다. 그는 묘비에 흰 국화꽃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어머니,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저를 일으켜 세워준 그리고 앞으로 평생을 함께할 사람과 같이 왔어요. 태주는 옆에 서 있는 세아의 손을 꽉 잡았고 세아는 묵묵히 고개를 숙여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추었다. 그것은 태주가 과거의 아픔과 완전히 작별하고 세아와 함께하는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어머니 앞에서 신고하는 엄숙한 의식과도 같았다. 추모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태주는 세아에게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는데 그것은 결혼 전 두 사람이 작성했던 계약 결혼 합의서였다. 거기에는 2년 후 이혼한다. 서로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는다. 병원 부채를 탕감해주는 대가로 경영권에 관여하지 않는다와 같은 삭막하고 계산적인 조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세아는 그 서류를 보며 피식 웃음을 터뜨렸고 태주는 민망한 듯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이제 이건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어. 우리 사이를 규정하기에는 너무 낡고 형편없는 종이 쪼가리지. 태주는 차를 잠시 갓길에 세우고 라이터를 꺼내 들었고 세아는 망설임 없이 그 서류 봉투에 불을 붙였다. 불꽃은 순식간에 종이를 집어삼키며 타올랐고 두 사람은 창밖으로 흩어지는 재를 바라보며 과거의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느꼈다. 이제 새로운 계약이 필요해. 윤세아. 태주는 진지한 눈빛으로 세아를 바라보며 품에서 작은 벨벳 케이스를 꺼냈다. 지난번 회의실에서의 프러포즈가 다소 충동적이고 공개적이었다면 이번에는 오직 두 사람만을 위한 진중하고 사적인 고백이었다. 당신이 내 곁에 있어 준다면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거야. 당신이 힘들 때는 내가 당신의 휠체어가 되어줄 것이고 당신이 길을 잃으면 내가 당신의 나침반이 되어줄게. 나랑 진짜 결혼해줄래? 태주의 떨리는 목소리에 세아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그녀는 태주의 목을 끌어안으며 입을 맞췄다. 이미 답은 했잖아요. 바보같이. 당신은 내 최고의 환자이자 최고의 의사, 그리고 유일한 사랑이에요. 좁은 차 안은 두 사람의 뜨거운 사랑 확인으로 가득 찼고 봄비가 촉촉하게 대지를 적시듯 그들의 마음도 사랑으로 충만하게 젖어들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몇 번 바뀌고 한울그룹의 창립기념일 파티가 열리던 날 밤이었다. 연회장은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그 중심에는 한태주 회장과 윤세아 병원장이 서 있었다. 이제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는 호기심이나 동정이 아닌 경외심과 부러움이 가득했다. 한태주는 세련된 턱시도를 입고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고 윤세아는 우아한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그의 곁에서 빛나고 있었다. 두 사람은 파티장 곳곳을 누비며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었지만 서로 잡은 손은 잠시도 놓지 않았다.
파티 도중 태주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고 장내는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그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발표하며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내인 세아를 소개했다. 한울의 지난 1년은 기적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의 시작은 제가 다시 일어선 순간이 아니라 제 아내가 저에게 손을 내밀어준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다리를 고친 의사일 뿐만 아니라 제 얼어붙은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생명의 은인입니다. 태주의 감동적인 연설에 장내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고 세아는 수줍은 듯 미소 지으며 태주를 바라보았다. 태주는 단상에서 내려와 세아에게 다가갔고 음악이 흐르기 시작하자 그녀에게 춤을 청했다. 두 사람은 왈츠 선율에 맞춰 부드럽게 몸을 움직였는데 휠체어에 앉아있던 태주가 이제는 세아를 리드하며 춤을 추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한편의 아름다운 영화와 같았다. 그들의 춤사 위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녹아 있었고 보는 이들로 하여금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게 만들었다. 파티가 끝나고 두 사람은 호텔의 루프탑으로 올라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화려하게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별들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시원한 밤바람은 그들의 뜨거워진 뺨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다. 태주는 난간에 기대어 세아를 뒤에서 안아주었고 세아는 태주의 따뜻한 체온에 몸을 맡기며 눈을 감았다. 행복해 태주의 나직한 물음에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꿈만 같아요. 1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에요.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전 여전히 차가운 수술실에서 고독하게 늙어갔겠죠. 태주는 세아의 머리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이 없었다면 난 여전히 그 어두운 방구석에서 분노와 증오만 키우고 있었을 거야. 당신이 나를 구했어. 세아, 우린 서로를 구한 거예요. 세아는 몸을 돌려 태주를 마주 보았고 그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억지로 끌려온 희생양이 아니라 사랑받고 사랑하는 주체적인 여성의 모습이었다. 태주는 세아의 뺨을 어루만지며 깊은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앞으로도 시련은 있겠지.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우리를 흔들려는 사람들도 나타날 거야. 하지만 두렵지 않아.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파도도 넘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세아는 태주의 말에 확신에 찬 미소로 화답했다. 저도 그래요. 당신이 걷지 못할 땐 제가 업고 갈 것이고, 제가 지칠 땐 당신이 저를 안고 가주면 되니까요. 우린 꽤 괜찮은 팀이잖아요. 태주는 세아를 품에 꽉 안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래, 최고의 팀이지. 그리고 최고의 부부고. 두 사람은 밤하늘에 뜬 달을 바라보며 말없이 서로의 미래를 축복했다. 그들의 시작은 차가운 거래와 속임수,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서의 강요된 결합이었지만 그 끝은 그 어떤 로맨스 소설보다도 뜨겁고 진실한 사랑의 결실이었다. 총재의 휠체어라는 가면은 벗겨졌고 계약 신부라는 꼬리표는 불타 사라졌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온전한 한태주와 윤세아라는 두 사람의 이름,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눈부신 내일뿐이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조차 감미로운 음악처럼 느껴지는 밤. 두 사람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한때는 서로를 경계하고 의심했던 두 영혼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하나의 영혼으로 거듭난 순간이었다. 태주는 세아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영원히 지켜질 맹세를 가슴속에 새겼다. 이 여자가 나의 마지막 사랑이며 내 삶의 이유라고. 그리고 세아 또한 태주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다짐했다. 이 남자의 곁이 내가 머물 유일한 세상이라고. 그렇게 두 사람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또 다른 행복한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